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브이로그 열심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저의 홈페이지에 헤더와 부터 영역을 예쁘게 CSS 작업을 했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티밍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티밍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바로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서버 컴포넌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그리고 이 중요한 디렉티브인 use client라는 훅이 아직은 제가 몰라도 될 것 같다. 아직은 깊은 공부를 하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걸리다 보니까 이해도가 부족해서 더 계속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브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이해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헤더와 부터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의 목표는 티밍 엔진을 적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티밍 엔진이라고 하면 이제 색상을 빠르고 편하게 변경하는 방법인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의 포인트 컬러는 오렌지색이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컬러가 조금 지겨워지거나 혹은 수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현재는 이런 컬러 값들이 CSS에 다 일일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컬러 값을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해놓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오렌지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일일이 다 리플레이싱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군데에서 이 컬러를 관리를 하고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Next.js에서는 티밍 엔진을 어떻게 적용을 하지? 라고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동영상을 발견을 해서 이대로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Next.js 14, 제가 사용하는 버전이 14이고 Theming with Daisy UI 해서 이 Daisy UI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잠시 동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using app just to elaborate you from the Daisy UI. I can click on the Valentine, Retro, Aqua.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티밍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Programming with Umair라는 분이 올리신 동영상이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편만 봐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따라 했어요. 커밋 로그를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데이지 UI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데이지 UI라는 것이 Tailwind 발음이 정확하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Tailwind라는 CSS 위에 구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데이지 UI와 Tailwind CSS를 설치를 하고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리는 것이 이 동영상 후반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지 UI를 사용해서 티밍 엔진을 적용하는 컴포넌트들은 모두 use client라는 디렉티브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use client.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걷어낸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use client라는 디렉티브 때문이었는데 이 use client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된다. 그래서 아직 저는 Next.js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Next.js 프로젝트를 도입을 했던 이유와 반대가 되는 그런 동작을 보이기 때문에 use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서버 컴포넌트만으로 홈페이지를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지 UI를 사용을 하면 제가 기피를 했던 그 use client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진행을 하기 전에 use client라는 디렉티브와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죄송합니다. 서버 컴포넌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다지고 나야 제가 이제 이 티밍 엔진을 도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커밋 로그를 커밋 로그가 아니고 제가 이제 쭉 조사한 이런 탭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렇게 데이지 UI를 잠깐 보다가 훌륭한 라이브러리입니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이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데이지 UI 혹은 제가 사용하려다가 말았던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이 티밍 엔진을 굉장히 쉽고 편하게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theme change라는 라이브러리를 알아보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게 여기 Daisy UI theme을 보시면 I suggest using theme change so you can switch themes and save selected theme in local storage 라고 해서, 여기서 이 I라는 주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Daisy UI에서 theme change라는 라이브러리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코드를 잠깐 봤더니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CSS만으로도 themeing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CSS가 이렇게 variable을 지원을 해주니까 이 variable만 선언만 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이 엔진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 동적으로 테마를 변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CSS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기 전에, 그렇다면 Next.js에서는 서브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조금 해보았고,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리액트에서도 서브 컴포넌트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리액트를 공부하던 2018년, 19년 이때쯤에는 리액트에 서브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코드가 대세였죠. 그래서 이 동영상 React Server Components Change Everything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 리액트에서 서버 컴포넌트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베네핏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운사이드, 단점은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알아보시려면 이 짧은 동영상, 15분이죠. 그렇게 길지도 않은 동영상 한 편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리액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서브 컴포넌트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Next.js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이 노마드 코더 니콜라스의 더 짧은 동영상, 이제 6분짜리 동영상을 보시면 Next.js에서 서버 컴포넌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편의 동영상과 그리고 약간의 서치를 하고 알게 된 사실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라고 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용어 설명을 좀 자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Next.js의 서버 컴포넌트라고 해서 서버 쪽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Next.js의 서버 컴포넌트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한 번,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이 한 번, 그리고 이렇게 두 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use client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하면 서버 컴포넌트가 되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는 조금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서버 사이드 렌더링도 된다는 점,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초보자분들, 이 웹 개발에 뛰어드시는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시면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using app router, 또 이게 재밌었던 게 이 도큐먼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앱 라우터를 사용했을 때와 페이지스 라우터를 사용했을 때 이 도큐먼트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페이지 라우터의 렌더링 부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렌더링 아래에 SSR, SSG, CSR 이렇게 렌더링을 기준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렌더링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앱 라우터로 바꾸게 되면 컴포넌트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앱 라우터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앱 라우터 부분에 도큐먼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서버 컴포넌트라고 이 설명을 봤을 때 보시면 스태틱 렌더링과 다이나믹 렌더링으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도 있는데 이 스트리밍은 잠깐 뒤로 미루고 스태틱 렌더링과 다이나믹 렌더링이 바로 이 페이지 라우터에서 볼 수 있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페이지 라우터와 앱 라우터도 Next.js가 기본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철학, 근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론적인 부분은 같을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서버 컴포넌트라고 했을 때 이 스태틱 렌더링과 다이나믹 렌더링을 포함해서 서버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benefit of server 렌더링을 사용을 했을 때의 이점, 뭐 이런 것들은 리액트 뭐 어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어떤 이론적인 다른 프레임워크를 보시더라도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스태틱 렌더링 스트래티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스태틱 렌더링이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태틱 렌더링이라고 하면 이제 빌드 타임에 리소스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뭐 CDN에 업로드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목적은 GitHub Pages로 호스팅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static rendering is useful when a route has data that is not personalized to the user and can be known at build time, such as a static blog post or product page. 그래서 어떤 스태틱한 블로그 포스팅 내용이나 어떤 빌드 타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그런 데이터에 적합한 그런 렌더링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이나믹 렌더링은 우리가 흔히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조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검색 결과를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스태틱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리고 다이나믹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차이점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 건 아니고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해놓은 건데,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스태틱인 경우에는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 이제 서버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HTML과 CSS, JS 이런 리소스들을 반환을 해주는 이런 간단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이고, 다이나믹 사이트 렌더링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를 했을 때 여기 이 서버에서 돌아가는 어떤
실시간으로 요청을 받고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DB와 커넥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서버끼리 통신을 한다든지 해서 이 리퀘스트에 맞는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 서버 사이드에서 컴퓨팅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이 서버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제 리스폰스로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서버 컴포넌트라고 했을 때 Next.js에서 서버 컴포넌트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모두를 통칭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유념을 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컴포넌트가 있고 이제 렌더링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스태틱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다이나믹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았고, 중요한 건 이제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스태틱이 디폴트다. 그리고 Next.js에서 알아서 빌드 타임에서 스태틱 렌더링인지 다이나믹 렌더링인지 알아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다이나믹 렌더링을 해야 하는 서버 컴포넌트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스 라우터와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Next.js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이지스 라우터에서는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때 스태틱인지 아니면 다이나믹인지 구분을 할 때 명시적인 훅을 사용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훅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죠? 펑션. 이렇게 명시적으로 get server side props라고 하거나 혹은 get static props라고 하거나 이렇게 명시적인 펑션을 사용을 해서 스태틱인지 아니면 다이나믹인지 구분을 하는데 앱 라우터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바뀐 것 같죠? 바뀌었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는 페이지 라우터와 호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다르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문서를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조금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use client라는 디렉티브. 그래서 이 디렉티브를 사용하는데 조심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깊은 지식이 없이 이 use client를 사용을 하게 돼버리면 나의 목적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걸 사용을 할 바에야 차라리 사용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use client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use client가 사용이 된 컴포넌트의 자식 컴포넌트, child 컴포넌트,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가 포함을 하고 있는 차일드 컴포넌트까지 모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를 둘러싸고 있는 컴포넌트에 use client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저의 모든 페이지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되겠죠. 저와 제 목적과는 반대로. 그래서 이 부분 을 유념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you can define multiple use client entry points in your React component tree. 그래서 여러 번 use client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use client doesn't need to be defined in every component that needs to be rendered on the client. Once you define the boundary, all child components and modules imported into it are considered part of the child bundle. 그래서 이 use client라는 디렉티브를 그냥 무조건 이 Next.js가 워닝 혹은 에러를 뿜어낸다고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이 조금 더 컴포넌트, 서버 사이드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어떻게 렌더링이 되는가 보시면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도 렌더링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디폴트로 내려받은 리소스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도 렌더링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해봤던 것은, 그래서 이 유스 클라이언트가 선언된 컴포넌트의 콘솔 로그를 찍어보고,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 이 유스 클라이언트가 선언되지 않은 다른 클라이언트,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유스 클라이언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뿌리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부의 이 콘솔 로그도 찍어보았는데, 그래서 이 콘솔 로그가 언제 찍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그래서 흥미로웠던 것은 이 유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클라이언트의 로그는 매번 제가 페이지를 리프레시 할 때마다 찍히고, 반면에 이 서버 컴포넌트라고 간주가 되는 이 컴포넌트는 흥미롭게도 제가 벌셀의 프로젝트를 자세하게 볼 일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 이제 빌드 로그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서머리 이런 식으로 자세한 로그를 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찍은 로그가 여기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헤더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로그도 나오고 서버 컴포넌트의 로그도 나오고 둘 다 로그를 보실 수 있고, 또 반면에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로그는 리프레시를 할 때마다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 서버 컴포넌트의 로그는 아무리 제가 보려고 해도 서버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스태틱하게 빌드 타임에 이미 구성이 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로컬에 빌드를 한 아웃풋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portfolios.html 이렇게 있죠. 보시면 이미 이 HTML 파일 안에 제가 뿌리고 싶은 스트링이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 타임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HTML 파일을 구성을 한다라고 가능성이 높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도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았고, 그래서 저의 원래 목적, 티밍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그래서 저는 티밍을 어떻게 구성을 하기로 했냐, 이 부분을 잠깐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동적인 티밍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본적인 CSS만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한 가지 욕심이 나는 것은 바로 이 라이트, 다크 모드. 그래서 요즘 이제 다크 모드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다크 모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크 모드를 즐겨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다크 모드를 지원을 하려면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라고 알아보다가 이제 CSS에 라이트 다크 모드가 지원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세를 보여드리면, 이 라이트 다크 모드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범적으로 들어가 있는 펑션인데, 보시면 크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에 지원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 1, 2, 3 버전부터 지원이 되는데, 릴리즈 데이트가 2024년 3월 19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최신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라이트 다크와 그리고 기본적인 SCSS 기능만으로도
제가 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도입하지 않고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을 해서 한번 제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도록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정정을 드릴 게 이 .scss라는 확장자가 저는 사스 파일의 확장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스는 사스대로 SASS와 그리고 CSS 두 개가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SCSS와 사스, SASS는 다른 것, 그리고 SASS, 사스를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sass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하시면 사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좌 동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틀리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포인트는 제가 이런 진행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틀리는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댓글로 언제나 틀린 점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간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설명을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티밍 엔진을 어떻게 구현을 할까라고 조사를 조금 해보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서 실제로 티밍 엔진이 어떻게 티밍 엔진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